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 폴란드발 대규모 방산 수출 캐고로 이제 전 세계 K컬처를 넘어서 이제 K방산이라는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이른바 K방산 르네상스 시대라 불리울 만큼 건국 이래 역대급 최대 방위산업 호황기를 맞이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세계로 비상한 우리 K방산이 주목받고 있는 시점에 글로벌 방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오늘의 포럼은 나름의 좀 뜻깊은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최근 폴란드발 약 20조 원 규모의 방산 수출 낭보가 전해지면서 K방산의 저력을 국내외적으로 알리게 된 본격적인 신호탄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방산 수출은 최근 5년간 전 세계 상위 10개국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올해는 방산 수출 규모가 세계 8위에서 5위로 도약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현 정부에서는 글로벌 방산 시장 세계 4위를 목표로 지금 추진 중인데요. 전 세계 각국은 국가 안보와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국방 획득 정책과 제도를 시행하면서 자국 방위산업의 핵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위사업 고도화와 그리고 국방 개혁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미 해외 서구권에서는 1990년대 냉전 종식 이후부터 방산물자 국제거래 간 통제가 완화되고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 등의 방산 선진국들이 무기 구매에 있어 경쟁 체제를 도입하게 되면서 무한 경쟁 체제가 본격적으로 가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까지 방위산업 시장에서 초과 수요를 유발했던 아프간 그리고 이라크 전쟁이 종결된 이후에도 올 2월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되면서 전 세계 무기 수요가 급속히 가중되는 한편 중고 무기들이 대량 공급되면서 신규 무기팔로 경쟁이 더욱 심화되어 글로벌 방산시장 경쟁이 가속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처럼 세계적으로 각국은 방위산업에 대한 구조적 변화뿐만 아니라 그리고 인력, 그리고 생산력 감축이나 인수합병, 그리고 방위산업 기반 역량 강화 등 관련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병력 감축과 손실 최소화를 위해 고성능화 그리고 무인화 무기 개발 등과 같은 첨단 무기 체계 분야의 투자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에도 이제 미국을 비롯한 상위 방산업체에 대한 인수합병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이 되면서 초대형 방산업체의 출현과 상위 소수의 대형 방산업체들의 호황이 증대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더욱 치열해진 이러한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경쟁 우위와 방산 수출을 도모하기 위해 국내 방산 전반에 맞춤형 육성 지원 정책과 제도가 추진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방산업체 간 대형화 및 통합화를 추진함으로써 이른바 한국판 로키드 마틴이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오늘 주제가 이제 방산 수출인 만큼 방산 수출에 조금 주목을 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방산 수출은 최근 5년간 그러니까 2017년에는 31억 불, 2018년 27억 불, 그리고 2019년에는 30억 불, 2020년 30억 불, 그리고 2021년 지난해에는 72.5억 불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0년은 역대 최고치인 200억 불을 넘길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인데요.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가 추정해서 발표하는 전 세계 무기 수출 국가 순위를 보면 단연 1위는 미국, 2위 러시아, 3위 프랑스, 4위에 스페인, 5위에 독일, 그리고 6위에 우리나라가 해당됩니다. 참고로 우크라이나와 현재 전쟁 중인 무기 수출 국가 2위의 러시아는 현재 부족한 무기 수요를 자체 충당해야 하는 상황인데다 올해 우리나라 무기 수출 규모가 200억 불을 초과 달성한다면 향후 수년간 역대 기록도 매년 갱신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지금의 K방산 수출 호조세가 이어진다면 내년 2023년 기준으로 세계 무기 수출 국가 순위에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우리나라가 이름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미국의 국방 전문 매체인 디펜스 뉴스가 매년 발표하는 전 세계 100대 방산기업 순위에도 해마다 우리나라 방산업체가 3개 내지는 4개 업체가 꾸준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2년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현재 전 세계 방산 기업 30위에 해당하는 한화가 대우조선해양과 한국항공우주산업까지 카이까지 인수하게 된다면 단숨에 재계 순위 6위로 부상할 뿐만 아니라 국내 최대의 종합 글로벌 방산업체로서 전 세계 방산기업 탑10 안에도 등극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즉 앞서 주요 관련 현황들에 대한 종합으로 최근 5년간의 방산 수출 실적과 그리고 글로벌 정세와 국제 방산 시장 등을 고려하여 전망해 본다면 우리 한국의 방위 산업은 방산 수출에 있어 급격한 양적 확대와 질적 성장을 바탕으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무기 수출국 반열에 오를 것이 확실해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조금 우려되는 부분 몇 가지가 있는데요. 좀 정리를 한 내용인데 이 부분만 잠깐 말씀드리고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해외에 K방산의 수출이 잘 되고 있다라는 이런 경쟁 요인들을 분석하는 내용 중에 가장 단연 첫 번째 얘기를 하는 부분이 가성비 부분입니다. 이제 가성비라는 것은 제품도 우수하지만 우수한 제품과 뿐만 아니라 가격 경쟁력도 갖추고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게 최근 우크라이나에 현대로템의 K2 전차가 수출이 됐는데 이제 수출 계약이 됐죠. 근데 K2 전차가 우리 군에 납품되는 K2 전차가 우크라이나 지금 수출되는 동일 기종입니다. 동일 사양으로. 근데 이제 우리 군에는 내수용으로는 한 100억 정도의 대당 가격이 100억 정도의 계약이 됐는데 이때 경쟁했던 기종이 독일의 그 레오파드 기종이거든요. 근데 독일의 레오파드 전차가 대당 180억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수출될 때의 현대로템의 K2 전차가 대당 100억이 아니라 180억에 계약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가격 경쟁력이 우수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냉정하게 짚어봐야 되고, 두 번째는 이러한 가격 경쟁력이 우수하다라는 거 자칫하면 이게 저가 이미지로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격 경쟁력이 우수하다라는 거에 너무 매몰되면 방산업체가 쉽게 얘기하면 경영 악화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에만 너무 심취해서 이 가격 경쟁력을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경쟁 요인에 경쟁 우위로서 갖고 간다면 이런 부분은 좀 한계에 봉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가격 경쟁력이 우수하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다. 이런 접근을 할 때 우리가 좀 딜레마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이제 장원준 박사님과 원장님께서도 말씀해주신 부분인데, 방위산업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게 이제 안보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그동안 우리가 그 균형점을 잘 찾지를 못했습니다. 뭐냐면 안보와 산업이라고 하는 적절한 균형점을 찾았어야 되는데 그 밸런스를 찾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우리가 너무 이런 안보, 국방, 자주국방이라는 부분에 너무 포커싱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인더스트리얼 측면에서의 방위산업을 산업적 측면에서의 접근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이와 마찬가지로 국내 방산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기 위해서는 대형화 통합화를 해 나가고, 대형화 통합화의 진전에 따라서 결국은 우리 방위산업도 규모의 경제와 그리고 범위의 경제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 간 이런 대규모 무기 거래는 특성상 어떤 국제 관계나 그다음에 외교 또는 동맹 관계 등 이 국가 간에 이제 보이지 않는 그런 외교적 차원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제안을 했던 내용인데 다행히 우리 장원준 박사님도 이런 부분을 잘 반영해 주신 것 같은데, ODA라고 하는 공적 원조 개발이나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국제 방산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그 체결 국가의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중고 무기들, 그러니까 이제 가령 사용 연한이 도래된 불용 장비, 이제 대표적으로 군용 트럭이라든가 함정 등을 해외에 무상 양도해 줌으로써 이게 또 방산 수출의 가교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접근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전략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건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미래 국방과 그다음에 K방산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지금은 뭐 유무인 복합 체계, 이제 멈티죠.
그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무무인 복합 체계, 엄티라는 또 신조어가 나오기도 하는데 이제 미래 전장을 대비한 뭐 AI나 인공지능의 활용, 그다음에 최근에 뭐 우주군 신설에 대한 어떤 준비나 대비들. 근데 이게 좀 아쉬운 거예요. 뭐냐면 두 가지인데 우리가 웨폰 시스템이란 무기 체계를 두 갈래로 나누면 현존 전력이 있고 미래 전력이 있습니다. 물론 미래 전력도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되는데 현존 전력부터 우리가 좀 꼼꼼하게 좀 챙겨야 되지 않을까. 가장 시급한 게 지금 우리가 지휘정찰 분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군 이성을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 군 이성이라고 일반 국민들께 말씀드리면 이제 통신 위성을 생각하시는데 군에서 활용하는 위성은 통신 위성뿐만이 아니라 정찰 위성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정찰 위성은 지금 가까운 일본의 경우만 보더라도 일본의 방위백서에서는 6기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한 9기 정도로 추정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는 군 정찰 위성이 한 대도 없어요. 그 군 정찰 위성을 전력화하는 시점도 현 국방 중기 계획상에는 2026년으로 돼 있는데 그걸 지금 국방부나 방위사업 정도 조금 당기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 노력들 하고 계신데 대표적으로 뭐 말씀드렸지만 군 정찰 위성뿐만 아니라 현존 전력부터 우리가 조금 더 이런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제 말씀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이 자리에 와서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발전 방향 토론문을 작성을 하면서 두 가지 꼭지를 좀 담았습니다. 하나는 폴란드 F-50 수출의 의미,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발전 방향, 이렇게 두 가지 꼭지를 담았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엔지니어로서 이제 KT-1, F-50, 그다음에 수리온, 그다음에 K-10의 항공기를 개발을 하고 또 시험 평가를 하고 마무리를 짓고 나서 이제 2009년 1월 1일부터 수출 전선에 들어와서 항공기 수출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출을 한 폴란드까지 해서 8건을 계약을 해오면서 제가 느꼈던 그런 부분들을 오늘 좀 이 자리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폴란드는 사실 지난 9월 16일 날 본계약이 체결되고 7월 달에 이제 기본 계약이 체결됐습니다만은 과거 이력을 돌이켜보면 제가 그곳에 출장을 다닌 게 2009년도부터 출장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오래된 시간 동안 공을 들였던 시장이고요. 저희들 제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좀 불행한 그런 과거도 있었습니다. 대통령 이하 이제 모든 행정 수반들이 러시아에 가다가 그 항공기에 추락하는 바람에 전원 사망을 하고 사업이 취소되기도 하고요. 2013년도에 저희들 또 고동훈련기 획득 사업 들어갔다가 이태리에 또 M346에 또 고배를 마시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금년 2월 달에 군수공동이 폴란드 측에서 오면서 폴란드 국방장관, 지금 이제 부총리이시죠. 버슈작 부총리께서 카이의 F-50을 소개를 받아봐라라는 이제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조종사 한 명하고 이제 마케팅하는 팀장 한 사람이 올라와서 두 사람이 폴란드 대표단에 설명을 다시 했었습니다. 그때는 F-50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분들이 돌아가서 이제 국방장관께 보고를 하고 그러고 나서 장관이 직접 공군보사령관하고 같이 해서 한국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월달에 이곳에 와서 이제 직접 평가 비행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 회사도 방문을 하고 해서 저 사장님 모시고서 제가 이제 부총리께 이제 브리핑도 드리고 그 다음에 직접 항공기에 탑승하셔서 이제 기념 촬영도 하시고 부사령관 일행은 이제 원주 기지에 가셔가지고 직접 비행을 하십니다. F-16 조종사 하시는데 그래서 그 경험들을 가지고 돌아가셔서 두다 대통령께 이제 보고를 드리죠. 두다 대통령께서 그 보고를 받고 아주 상세히 소상히 이해를 하시고 6월에 나토 서밋이 있었습니다. 스페인에서 거기에 두다 대통령께서 아마 윤석열 우리 대통령님께 양자 회담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간곡히 청했답니다. 그 결과 이제 스페인에서 양자 회담이 되고 그 회담을 계기로 해서 급물살을 타고 그리고 7월, 9월 해서 본계약까지 체결되는 그런 히스토리가 있었고 이 내용을 알게 된 게
지난 본계약할 때 대통령께서 오셨었어요. 두다 대통령께서. 그래서 행사장에서 본인이 15분 동안 연설을 하시는데 이 내용을 담아서 연설을 하셨어요. 원고 없는 연설을 직접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에 담아놓은 게 보시는 것처럼 그 근본 계약은 마드리드 나토 정상회의에서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님과 만남 이후 단기간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으며 향후 폴란드에서의 공동 협력을 뛰어넘어서 EU 그리고 나토 시장 진출에 동반 진출하자라는 말씀을 두다 대통령께서 직접 15분간 연설에 담아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FA50 도입의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 두다 대통령은 미그 29 수코이 22 항공기 러시아제 항공기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종식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더 이상은 러시아제 무기체계 사용 안 한다. 그게 FA50 도입의 의미고 이게 마지막이 아니고 이번 계획이 마지막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다. 그래서 향후 10년 동안 EU 나토 시장에 동반 진출할 수 있도록 한국 기업이 그리고 카이가 폴란드 기업, 폴란드 군, 폴란드 국방부와 함께 공동 노력을 하고 기술 이전도 하고 같이 상호 협력을 해서 EU 나토 시장으로 같이 동반 진출하자라는 그런 큰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래서 사업의 이행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리는 굉장히 큰 그런 책임을 갖게 되고 또 의미를 또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국방장관 겸 그 이제 부총리 하고 계시는 이제 부하시작 그 부총리께서는 또 다른 이제 한 10여 분에 걸친 연설을 또 하십니다. 근데 이분은 거의 그 조종사 내지는 엔지니어에 가까울 정도의 그런 전문 지식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항공기의 가동률이라든가 그 다음에 항공기의 성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종사나 엔지니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 뚜렷하게 명확한 기억력으로 다 말씀을 하십니다. 운영 개념에 대해서도. 그러면서 강조를 하신 것 중에 이제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은 여기 써놓은 것처럼 왜 폴란드 정부가 FA50을 선택을 했느냐. 왜? 지금 현재 이태리 M346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4대 운영하고 16대까지 운영을 할 겁니다. 계약이 돼 있는 상태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F16도 운영을 하고 있고 업그레이드 할 겁니다. 그리고 F35도 도입을 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FA50을 왜 선택했느냐 동양에서 이제 4가지 조건을 충족했다고 말씀을 하세요. 폴란드에서 이제 무기 체계를 도입함에 있어서 4가지 조건을 그룹핑해서 보면은 무기 체계의 필요성, 최신성, 신속한 도입 기간, 경쟁력 이 4가지를 카테고라이즈 해가지고 거기에 부합하는 무기 체계를 선택을 한답니다. 그런데 FA50이 유일하게 이 기준에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인 측면이나 또는 항공기의 성능, 그 다음에 구속 운영 유지, 그 다음에 국가 간의 관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주 퍼펙트하게 폴란드 고객의 요구 조건에 부합했다는 그런 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F16과 F30을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폴란드가. 그러면은 FA50은 완벽하게 호환되는 나토 스탠다드 기준으로 갈 수 있는 기종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한미 동맹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또 여기서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기 체계가 비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기 체계가 무기 체계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양국 간의 동맹, 안보 동맹으로부터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도 한미 동맹, 그 다음에 한 폴란드 동맹, 한 폴란드 미국 동맹 이런 것들이 같이 연계되어 있다는 얘기죠. 일례로 보면은 게필러라고 그래서 이제 보도에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체 48대 계약군 중에 12대가 먼저 들어가게 돼요, 내년도에. 근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대한민국 공군에 이제 도입하게 되는 12대, 20대 이제 TA-50 2차분 중에 이제 12대를 뽑아서 먼저 이제 그쪽으로 이제 도입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될 때 이제 여러 가지 그 최종 사용자가 누구냐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이제 한국 정부라든가 미국 정부로부터 이제 승인, 엔드유저가 이제 바뀌어야 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동맹 관계 구축이 3축 체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한국, 폴란드, 미국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번에 또 이제 기여한 게 뭐냐면은 저희들 항공기 우수성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 대한민국 공군의 블랙 이글스라고 있습니다. 그 에어 데몬스트레이터 그 고개 비행 팀인데 이 고개 비행 팀이 굉장히 큰 홍보를 해줍니다. 사실 폴란드에서도 사실 그 M346 운영 기지가 있어요. 덴블린이라고. 그곳에서 우리 블랙 이글 팀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M346 행가에 항공기 M346 다 뺐습니다. 그리고 우리 9대가 거기 들어가서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덴블린 기지에서 에어쇼를 했습니다. 마음껏 뽐냈죠, 마음껏. 그 성능을. 그 동네 축제가 될 정도로. 그리고 폴란드 국방부와 공군에 이제 굉장히 관심을 받으면서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하면서도 또 폴란드의 조종사분들, 장군 대령급 분들을 후방석에 태웠어요. 그러니까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갖게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좋은 홍보가 됐고, 블랙 이글스의 홍보는 사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말레이시아도 지금 좋은 위치에서 지금 절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만은 2017년도에 그 말레이시아의 블랙 이글스가 그 리마 에어쇼에 랑카 에어쇼에 가가지고 에어 데몬스트레이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또 굉장히 큰 감동을 줘서 지금 이 순간까지 와 있는 거고, 필리핀에 저희들이 이제 2014년도에 그 계약을 할 때도 그때 국방장관께서 가지민 국방장관이 서울 에어쇼에 2011년도에 오셔가지고 블랙 이글스 기동하는 걸 보고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저한테 귀국한 이후에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뵙고 FA50에 대해서 제안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큰 힘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순히 지표상으로 나타나는 뭐 가동률 85% 이상이요, 좋은 성능 마하 1.5요 이거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고객 또는 고객 국가에서 이런 홍보를 보면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마케팅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 방위사업청 공군 그 카이가 같이 협력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 그런 부분들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폴란드 FA50 수출의 어떤 의미도 좀 짚어볼 수 있는데, 그 가장 컸던 거는 사실 또 정부의 지원이 원팀으로 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장원진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방산 수출에서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컨트롤 타워를 더 강화를 하고, 그다음에 수출 지원 제도도 강화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잘하는 것 또는 필요한 것들은 더 지속 발전시켜야 되고요. 폴란드에서 우리 3사가 대한민국 3사 방산업체 3사가 이루었던 그 성과도 지금 이 순간에서는 어쨌든 팀 코리아 원팀으로서 좋은 그런 지원 체계를 구축한 결과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폴란드 FA50 수출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그 항공기 48대 수출했다는 그 의미를 뛰어넘는 또 다른 의미들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한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FA50이 첫 번째 유럽 시장에 진출한 거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격을 상당히 높였고,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그 폴란드에서는 그 각종 언론 매체에 지속적으로 지금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현재 저널리스트하고 이제 계약을 체결을 해서 현지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그 언론들 있지 않습니까? 뭐 트위터 다 포함해가지고 SNS 다 포함해가지고 온오프라인의 그 인터넷 매체들 다 포함해서 지금 기사 모니터링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포지티브한 거, 네거티브한 거, 밸런싱 된 거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은 포지티브 쪽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변화가 큰 게 말이죠. 저희들이 기본 계약 체결했을 때는 네거티브가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7월달에 기본 계약, 9월달에 본계약 체결하고 나서는 포지티브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립도 상당히 많아요. 물론 이제 그 MSPO 전시회에서 이제 미디어 컨퍼런스도 하고 그랬습니다. 기자들 모아놓고. 근데 지금 이 순간 시간이 흘러가면서 계약 이행 단계로 오면서 포지티브가 월등히 우월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 경쟁자, 특히 이제 그 M3사료 이태리 레오나르도의 블랙 마케팅, 네거티브 마케팅이 초기에 많이 있다가 이제는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힘을 잃어가는 게 왜 M3사력이 기득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FA50한테 뺏겼느냐? 딱 한 가지입니다.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객의 신뢰를. 그 신뢰를 잃은 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고객한테 들은 얘기에 따르면은 가동률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항공기 가동률, 운영 가동률이. 거기다가 원래 도입했을 때 목표로 했던 조종사 양성 목표치의 40%밖에 안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은 계약 이행을 함에 있어서 진실성, 성실성 이런 측면에 있어서 고객의 만족을 시키지 못하는 거죠. 기대 이하였던 거죠. 이런 등등이 신뢰를 잃어서 결국 기득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FA50에 그 자리를 내줬던 거죠. 또 이거 반면교사 삼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고객의 신뢰를 잃으면은 그 자리 또 뺏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더 견지를 하고 또 발전시켜야 될 그런 부분들로 보이고요. 두 번째 이제 왜 네거티브에서 포지티브로 바뀌냐라고 하면은 한국 무기체계에 대해서 의혹이 사라지는 겁니다. 뭐냐? 초기에 이제 기본 계약을 체결하고 났을 때 무슨 언론 보도가 나왔었냐면 이제 기억이 남는 게 왜 하필 한국이냐? 지금은 항공기뿐만 아니라 지상 무기 체계도 그렇고 4차 산업으로 하고 AI로 가고 그리고 적하고 상대함에 있어서도 그거를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난 70년간 한국과 폴란드의 역사가 유사하고 공통점이 많다 하고 그다음에 적에 대한 스레트에 이제 직면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그 북한이라고 하는 그 적 거기에 능력이 뭐냐 이거죠. 결국은 러시아 무기체계가 주고 그다음에 낙후된 전력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 있는 남한의 무기체계를 왜 사느냐라는 그런 비판 언론이 있었어요. 그 이제 우리의 무기체계 성능을 갖다가 평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쓰는 거였겠죠. 그게 의혹이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라지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의 성능과 역량과 능력과 잠재력에 대해서 이제 인정을 하게 되는 분위기들이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지난 기본계약 그다음 본계약 이후에 지금까지 이렇게 바라보면은 네거티브에서 밸런싱을 거쳐서 포지티브로 상당 부분 언론의 그런 시각이 바뀌었다. 그게 여론이다라고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EU 나토 국가가 장악하고 있는 유럽 시장에서 첫 번째 유럽에 진출할 수 있고 유럽 항공시장의 높은 진입장 비용을 허물 수 있었던 그런 이유로 보이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폴란드 진입에 따라서 유럽 지역의 추가 그리고 신규 사업화를 위한 거점이 마련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로 삼고 있는 게 향후 이제 10년 동안에 1,000대 이상 수출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 목표는 충분히 이제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폴란드 사업을 통해서 폴란드가 요구하는 그런 요구사항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FA50은 이제 폴란드에 납품될 때쯤 되면은 일취월장된 그런 새로운 성능의 전투기급의 항공기가 됩니다. 그래서 A4A들을 장착을 하고 공중급유 기능이 갖게 되고 AIM-9X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암람 AIM-120이라고 하는 BVR 암람 능력까지도 이제 연구를 해야 되는 그런 성능 개량이 됩니다. 이런 성능 개량은 사실 선순환 구조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수출된 것들이 다시 국내 소유로 스핀 온 될 수 있는 그런 기반도 닦을 수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 이제 제가 꼭지로 잡은 게 이제 폴란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발전 방향이 뭔가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장원준 박사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잘 해주셨고 그게 대부분 다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아주 그냥 열렬히 환영하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있고요. 하지만 이제 항공기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미국하고 맨날 RDP에 모여서는 조금 이제 저희들은 미국 대비해서는 항공 분야는 좀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것 이제 덧붙여 보면은 우리 이제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사실
수출 산업화라는 어떤 대전제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봤을 때는 첫 번째는 글로벌 요구도를 반영을 해야 된다. 아까 이제 장 박사님도 이제 저하고 이제 많은 말씀을 나누시기 때문에 이제 같은 공동된 맥락으로 봅니다. 그래서 국내의 어떤 작전 운영 환경 그다음에 지역적인 특성에 국한되지 않은 수출을 고려한 그런 시장 분석을 통해 수출을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시장 분석을 기반으로 한 수출 기반의 어떤 그 글로벌 요구도를 설정을 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성능 개량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공기 같은 경우는 이제 30년, 40년, 심지어는 이제 F-16 같은 경우는 이제 100년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항공기이기 때문에 로드맵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성능 개량이 가능한 그런 개념을 가지게 되는데 이게 항공기 플랫폼 자체만 가지고서는 어렵습니다. 즉 수리 보석이라든가 지원 장비들도 같이 성능 개량이 고려가 돼야 되고 여기서 국산화까지 가져야 됩니다. 수출 산업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단종 문제입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 정부에서 대한민국 공군에서 획득을 하면서 수리 보석을 갖다 예를 들어 5년치, 10년치를 이렇게 한꺼번에 구매를 하게 되면은 그거는 좋아요. 좋은 가격에 일단 안정적인 서플라이 체인을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스탁에 넣어놓고. 그런데 그거 이외에 이제 수출 산업화를 봤을 때는 사실 그만큼 대수를 판매하지 못하거든요. 대부분 대한민국 공군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러면은 그때는 또 다른 항공기의 성능 개량과 그 다음에 각 LRU들 수리부속 그 다음에 지원 장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에 겪습니다. 벤더들이 더 이상 생산을 안 한다든가 가격을 높인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소요와 해외 소요를 같이 놓고서 수출 산업화 될 수 있는 그런 획득 정책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지속적인 성능 개량의 연계가 될 수 있는 거, 그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게 또 국산화까지 연결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R&D 펀드, 성능 개량에 대한 펀드 조성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장 박사님이 이제 지금 현재 400억, 연 400억 단위에서 이제 수천억으로 늘어나야 된다고 본 게 사실상 저희들 자료에 보면은 이제 작전 반경 확장에 대해서 공중구민이나 300갈론, 탱크 이런 것들이 한 800억 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대공 무장 능력 강화하는 것, 레이저를 포함해서 이게 1,500원, 1,500억 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단종품에 대한 게 플라이 컨트롤 컴퓨터라든가 IMDC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400억 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부에서의 수출 지원 펀드도 중요하고 또 업체 간에 치기종합업체와 협력업체 간에 또는 펀드도 필요할 거고 이것들이 선투자 개념으로 들어가서 선투자가 보상받고 또 이렇게 된 것들이 우리 소요군의 성능 개량에 또 반영될 수 있고 이렇게 좀 연동될 수 있는 그런 제도 개선이 된다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아시는 것처럼 서플라이 체인이 다 붕괴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가지고 가격도 심지어는 6배, 8배, 10배 올라가고요. 납기는 36개월에서 예를 들어 41개월, 48개월까지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서플라이 체인이 붕괴됨에 따라서 고객의 기대에,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추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선구매라든가 선착수라든가 선생산 등을 통해 가지고 고객의 요구에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경쟁자 대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로 보면은 수출 산업화를 위한 어떤 기반 구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민간군에서 원팀 팀 코리아로 지금 방산 수출에 임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보다 가일층 더 심화 발전되고 좀 더 노력한다면은 지금 현재 산업연에서도 예측하고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희망하고 있는 빅4에 충분히 진입할 수 있고 그게 또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잘 아시는 대로 이제 70년대 초반부터 이제 방위 산업이 육성이 되다 보니까 50년이 좀 지났습니다. 근데 사실상 3년 정도 이렇게 된 그런 시점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방위 산업이라든지 국방 연구 개발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관행이라고 하던 부분이 사실 어느 정도 정립된 게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특히나 2010년도 이후에 들어서면서 기존에 이제 40년, 50년 동안 유지되어 오던 관행들이 하나씩 좀 바뀌고 있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국방 기술 개발하는 분야도 그렇고 이제 무기 체계하는 분야도 그런데 개발하는 분야도 그런데 최근에 이제 방산 수출하는 분야에 대해서도 기존에 했던 관행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그런 와중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뭐 주요 사례만 좀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사실 국방 기술을 개발한다, 아니면 무기 체계를 개발한다는 게 거의 대부분 ADD가 주로 하는 그런 일로 여겨져 왔고 실제 ADD가 주도적으로 해왔는데 이미 이제 국방 기술 개발이라고 하는 게 사실상 이제 산학연이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이런 식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과제 수나 예상 금액을 따지면 절반 이상이 이제 산학연이 주관해서 하는 이런 형태로 넘어갔고요. 지금 그나마 조금 안 되고 있는 게 이제 무기 체계 개발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획득 제도의 그런 개선도 같이 맞물려야 되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한데 어쨌거나 그동안에 무기 체계 개발은 ADD가 개발하는 걸 원칙으로 했는데 요새는 이제 일반 무기 체계 개발은 업체가 주도해서 개발하는 이런 식으로 계속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획득 제도 자체는 ADD가 주관해서 개발하는 방식으로 여전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하고 현실하고 좀 안 맞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쉽게 가지는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계속 넘어가고 있는 그런 추세고요. 끝으로 이제 그 방위 산업과 직접 관련된 방산 수출 분야는 사실은 좀 제일 기존의 관행이 아직까지 좀 잘 안 넘어가고 있긴 한데 그동안에 이제 수출되는 품목이라든지 수출 방식 이런 걸 보면 사실상 이제 국내에서 우리 군이 필요로 해서 개발된 무기 체계를 우리가 생산해서 완제품을 수출하는 이런 형태로 많이 이루어져 왔는데 최근에 이제 수출하는 양상을 보면 이게 이제 선진권이라든지 개발도상국 중에서 이제 어느 정도 산업 기반이 갖춰진 이런 국가들로 우리가 수출하다 보니까 거기서는 우리가 이렇게 완제품을 생산해서 납품하는 거 원하지 않는 이런 구조가 좀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저개발 국가로 수출하게 되면 거기는 산업 기반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완제품을 그대로 수출하는 이런 기회가 많이 발생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폴란드라든지 호주 같은 이런 국가들은 자기들 내도 산업 기반이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고 자주 국방을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다 보니까 완제품을 수출하지 말고 그 우리가 개발된 무기 체계를 자국 내에서 현지 생산해라 이런 식의 요구가 점점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이게 좋은 측면도 있고 안 좋은 측면도 있는데 좋은 측면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방위 산업의 글로벌화가 촉진된다라는 그런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 거점이라고 하는 게 그동안에 우리 내수 시장, 국내에서만 항상 생산을 해야 되는 게 있었는데 이제는 생산 거점이 이제 글로벌하게 분포가 돼 나가는 산업으로 치면 점점 이제 고도화가 돼 나가는 이런 상황이 맞아게 됐고요. 그러니까 폴란드 수출이라고 하는 게 의의가 있다고 하는 게 저는 그런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 거부는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그 생산 거점이 그 글로벌하게 나간다는 의미는 기존의 내수적 무기 체계 공급망 구조가 사실은 바뀐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한마디로 국산화율이 낮아진다라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지 업체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현지 업체를 통해서 사실은 납품받아서 현지에서 생산하는 이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국내 이제 특히 중소기업들이 사실 수출을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낙수 효과를 받지 못하는 이런 사례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한 이런 상황도 되는데 어쨌거나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이제 그 수출 쪽에 대해서도 관행이라고 했던 게 점점 바뀌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하게 진출하게 되는 이런 효과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뒤에 이제 64페이지 위에 거 좀 말씀드리면 방산 수출이 과연 늘어나면 뭐가 좋아지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들 뭐 좋아진다라고 다들 알고 계시고 사실 다 실제로 좋아지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최근에 수출하는 양상을 보면 단기간 안에 너무 이제 사실은 임팩트가 아주 크게 수출이 금액이 막 뛰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조금씩 수출했을 때에 비해서 워낙 좀 큰 게 사실은 이렇게 부각이 되는 이런 측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물론 경제적인 측면도 분명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 그거보다도 저는 이게 최근에 잘 아시는 것처럼 방위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요새 좀 많이 바뀌고 있다라고 사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방위 산업이라고 하면 이제 비리 산업이라고 다들 인식을 해왔는데 최근에 워낙 임팩트 있게 수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방위 산업이 수출 산업이라는 게 인식이 되고 있고 특히나 요새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진영 간의 전쟁 이런 양상으로 되고 있는데 우리가 만든 무기 체계가 어떻게 보면 자유국가를 지키는 데 1등 공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 이런 것도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방위 산업에 대해서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더 이상 비리 산업이라는 것보다는 더 좋아지는 쪽으로 이렇게 발전되고 있다는 그런 측면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 보더라도 우수 인력이 방위 산업에 오고 싶어 하고 기존에 방위 산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도 자부심 느끼는 이런 게 되다 보니까 상당히 눈에 보이지 않는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라고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업체가 자꾸 이렇게 해외 진출을 하는 사례가 언론에 많이 보도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자체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방산업체들의 이제 브랜드 인지도 같은 게 많이 올라가는 이런 효과가 발생되고 결국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나라 업체들하고 선진권에 있는 업체들하고 이제 같이 공동 개발을 한다든지 공동 마케팅을 한다든지 이런 기회도 많이 증가되다 보니까 뭐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위 산업의 글로벌화라든지 방위 산업의 선진화 고도화 이런 게 촉진되는 효과가 분명히 발생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세 번째 당면 과제를 좀 말씀드리면, 지금 뭐 아까 장원주 박사님도 말씀드리고 다 이렇게 들으신 것처럼 시프리가 최근에 발표한 5년 동안 실적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8위권이고, 만약에 올해 2020년도 실적까지 반영되면 8위권보다는 더 많이 점프할 게 당연할 것 같고, 근데 이게 5년 동안 실적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뭐 1년 좋아졌다고 해서 갑자기 확 뛰고 그러진 않겠지만, 이런 추세가 2, 3년만 반복되면 개인적으로 5등 안에는 충분히 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5등까지 순위가 시장 점유율 기준으로 독일이 5등인데 4.5%,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2.8%니까 사실 지금 실적을 보면 2배 이상 늘 것 같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5등까지는 될 것 같고 4등 중국이 어느 정도 올라갈 거냐 이게 좀 문제이긴 한데 어쨌거나 이제 3등은 쉽지 않지만 4등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또 한편으로는 수출이 증가하게 되면 우리나라 수출 업체가 부담해야 되는 사실은 몫도 더 커지는 게 있거든요. 이게 수출 절충 교육이라고 하는데 무기 체계 같은 경우는 수출을 할 때 일반 상용품하고 다르게 우리가 어떤 그 수출국이 우리나라 무기 체계 구매할 테니까 그 수출국한테 반대를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너 그거 사줄 테니까 너는 나한테 뭐 해줄래? 이런 걸 요구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수출 절충 교육인데 우리도 물론 우리가 외국산이라든지 외국산 수입할 때 그 업체 외국 업체한테 너건 우리한테 뭐 해줄 거냐라고 요구하는 이런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는 게 아니고 우리도 받고 우리도 주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다른 나라가 요구하는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 수출 업체가 단독으로 사실 이행하는 게 쉽지 않은 이런 게 분명히 있습니다. 뭐 이분은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요거를 정부가 지원하는 역할을 많이 해야 되는데 최근에 사실은 수출이 별로 안 될 때는 그런 건이 별로 없다 보니까 정부가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수출이 갑자기 이렇게 엄청나게 늘다 보니까 우리가 업체가 부담해야 되는 몫도 사실 앞으로 엄청나게 늘어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수출 절충 계획을 정부가 어떻게 지원할 거냐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단기간 내에 정부가 어떤 식으로 수출업체를 지원할 거냐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제도라든지 절차를 마련하는 이런 게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방위 산업의 글로벌화가 촉진되다 보니까 기술 자료 같은 걸 해외 이제 현지 생산업체한테 줘야 된다든지 아니면 국제 그 공동 연구 개발 활성화할 때 우리가 우리의 기술 자료를 다른 업체한테 줘야 된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출 허가 제도도 사실 그에 맞도록 구비가 필요한데 아직까지 이런 것도 제대로 좀 정립이 안 돼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요거는 뭐 방사청이 이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름대로 좀 이렇게 정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긴 하는데 어쨌거나 좀 아직까지 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수출 넣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좀 같이 맞춰가지고 보조를 좀 맞춰서 이렇게 제도를 마련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연구를 좀 하는 입장에서 좀 이렇게 약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그 우리가 이제 방산 수출 4대 강국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방위 산업의 최종 육성 목표인가라고 하는 그런 걸 생각하면 저는 아니다라고 좀 생각하는 쪽이거든요. 결론적으로 이제 4강을 달성하는 거는 상당히 막 우리가 좀 뿌듯해하고 자부심 느낄 만한데 그게 방위 산업의 사실 정책의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살펴보면 같은 시프리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그 방산 수입국 순위, 그러니까 수출국은 8위지만 더 올라갈 게 자명하고 반면에 이제 우리가 세계 7위의 수입국으로 사실 같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8위가 수출국은 8인데 수입국 따지면 이제 7위라고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입보다도 수출이 좀 이렇게 등위가 낮다 보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력으로 수출하는 무기 체계는 글로벌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수출이 많이 되고 있는데, 반대로 우리가 약한 무기 체계, 그러니까 첨단 무기 체계 같은 경우는 수입을 그대로 많이 하고 있다. 이런 거 같이 양면성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수출 순위를 올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수입국 순위를 최대한 낮추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주 국방을 하면서도 수출을 많이 하는 이런 구조를 가져가야 되는데, 이게 뭐 잘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뭐 65페이지 가운데쯤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국방 과학기술 순위가 과연 몇인가를 사실은 이렇게 나타내기가 쉽지 않지만, 그나마 가장 공신력 있다라고 하는 국기원이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발표하는 그런 기준을 보면 우리는 세계 9위권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그 안에 10위권에 있다가 9위권 조금 올라오긴 했는데, 근데 이제 세계 최고 선진국 대비 기술 수준을 따져보면 이게 80%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최근에 세 차례 한 거 보면 이제 81%에서 80%, 79%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첨단 무기 체계에 관련된 기술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가 투자를 엄청 더 많이 하다 보니까 점점점 우리도 투자를 많이 하긴 하지만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 따지면 이게 이제 수출 자체를 사위권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제 국방과학기술 역량이라든지 우리가 자주적으로 독립적으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 요거를 최대한 올리는 게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방사청장님이 이제 국감 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국방과학기술 역량도 5위로 만들겠다 2027년까지 말씀하시길래 저는 너무 좀 이게 야심찬 목표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제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거꾸로 약간 불가능해 보이지만 불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좀 알고 그걸 접근하고 그걸 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지 원점에서 검토하는 이런 식의 좀 노력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5위권 설정하시는 것도 나름대로 좀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우리나라가 지금 그 8위권에서 이제 4위권으로 가겠다고 한 것 자체는 저는 상당히 좀 이렇게 의미가 있고 우리가 추진해도 목표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이제 2002년도 월드컵 4강 신화를 사실 달성한 사례처럼 그때 우리가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마 제가 살아서 앞으로 4위권을 다시 볼 수 있을까라는 그런 게 약간 의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일시적으로 방산 수출 4위를 달성하더라도 몇 년 지나면 우리가 자주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이 없다라고 하면 그게 사실은 한 번에 달성하고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우려돼가지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양한 미래 첨단 무기 체계를 독자적으로 생산 개발할 수 있고 그걸 글로벌하게 수출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을 갖추는 게 정책의 주안점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마지막 동그라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방위 산업의 생산 거점에 글로벌하게 진출하고 무기 체계 개발을 우리나라 업체가 단독이 아니고 해외 유수의 업체들하고 같이 공동 개발하는 것은 분명히 좋고 그걸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긴 한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점점점 더 확대가 되다 보면 국내에 있는 생산 기반, 조립이라든지 이렇게 가공하는 이런 중소기업들은 상대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같이 공동으로 개발한다라는 거 의미는 상대방 그 업체가 갖고 있는 공급망하고 우리 업체가 갖고 있는 공급망을 합친다는 얘기인데, 합치다 보면 특히 합쳐가지고 생산은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외국에서 생산하게 되면 생산 거점이 외국에 있다 보면 우리나라 업체가 참여할 여지가 그만큼 많이 줄어들고 특히 중소기업이 더 많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앞으로 주안점은 아까 말씀드린 다른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그 글로벌 강소기업을 하는 방산 분야에 우리나라 내노를 하는 중소기업들을 어떻게 육성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정부가 좀 나름대로 별도의 노력을 들여가지고 추진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 개인적으로 이제 부품 국산화를 위해서 정부가 엄청 많은 투자를 하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거는 되게 이렇게 뿌듯하고 저도 이렇게 그 자부심 느끼고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그동안의 부품 국산화 정책을 보면 이제 기술 국산화라기보다는 생산 국산화 이런 관점에서 추진을 좀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유망업체를 좀 사실은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구조보다는 그냥 과제 단위로 여러 중소기업들한테 뿌려준다는 이런 형태가 나타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기술 역량이 우수해서 외국 글로벌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고 있는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하는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좀 쉽지 않은 그렇게 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술 역량을 빨리 향상시키고 글로벌 강소기업을 좀 이렇게 육성하는 이런 노력이 앞으로 정부가 좀 많이 추진해야 될 주안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희 그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방위산업의 뭐 폴란드 수출권도 그렇습니다만은 지속적인 발전과 관련된 고민을 같이 한번 공유 드리고 또 계신 여러 전문가분들께서도 뭐 업계든 학계든 그다음에 영국이나 어디서나 그런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할 수 있는 자리가 오늘을 필두로 해서 계속 많이 생겼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일단은 최근에 방산 수출 호조가 대단히 자긍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다음에 낭보로 전혀 다가오는 것은 사실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이 굉장히 답답합니다. 왜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4, 5년 뒤, 10년 뒤에도 방산 수출에 이런 호조가 계속될 수 있을 것인가? 크게 두 가지로 생각될 수 있겠는데요. 그럼 방산 수출을 하고자 하는 수주 수요가 지속적으로 지금 폴란드에 있었던 것처럼 노르웨이에 있는 것처럼 호주 레드백에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계속 우리한테 따라붙어 줄 것인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수출이 호조가 갖다 주는 의미는 예를 들어 사실 기업이라면 경제라면 산업이라면 생산 라인이 가동을 해야 되는데 방산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이렇게 수출이 들어왔었을 때 수주가 들어왔었을 때 생산 라인을 늘렸더라도 나중에 끊어지게 되면 지금 러우 전쟁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각국에서 무기를 개비하고 재구매하고 혹은 확충하는 그런 거에 맞춰서 공급이 따라가 주지만 그게 끊어졌을 때는 라인을 죽이든지 휴지시키든지 처분하든지 해야 됩니다. 기업들한테는 또 다른 생존의 문제입니다. 과연 앞으로 4년, 5년, 10년 이 페이스를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것인지 가져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면 어떤 방식으로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인지가 정책 당국의 고민입니다. 저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느냐. 그 부분은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리고 글로벌리 그런 생각도 듭니다. 초대형 업체들, 뭐 CP에 나와 있는 세계 100대 방산 기업, 뭐 흔히들 얘기 많이 듭니다만은 해외에 있는 그런 대형 업체들에 걸맞는 규모, 우리가 전문화 계열화를 폐지한 지도 80년대서부터 와가지고 나름대로 산업적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만은 그런 측면에서의 대형 업체 혹은 특장점을 가지고 있는 경쟁력 있는 중소업체, 강건한 업체들 이런 데를 육성하는 그런 전략도 지금 고민이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 기술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서 재래식 무기, 우리가 IT가 강하기 때문에 기존 무기에다가 IT를 장착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체계나 이런 것들을 연동화시켜서 효율성을 높이는 업그레이드 작업도 필요하고 완전히 새로운 무게, 로봇이라든지 AI라든지 뭐 무인병사라든지 유무인 뭐 혹은 아까 무무인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런 첨단 무기 이를 또 별도로 기술력에서 뒤치지 않고 가져가는 숙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숙제가 많다. 뭐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이거를 강조할 필요는 이 자리에 없겠습니다만은 그리고 한 가지만 또 말씀드리면 제가 와가지고 이제 방위산업진흥국장으로 지금 와 있는 지가 2월 초부터니까 지금 8개월 10월 초니까 됐습니다. 거의 지방에 많이 내려갔습니다. 현장의 기업들을 만나 뵈러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반, 내려가 있는 시간이 반이었고 내려가면 무슨 얘기를 많이 하시냐면 조선업체도 마찬가지고 어디도 마찬가지인데 석박사급 연구 인력도 그렇고 생산 인력도 그렇고 사람 없다. 뭐 요새 수출이 조금 늘어나가지고 일감도 좀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만은 업체들은 특히 연구 인력도 없고 아무도 없다. 뭐 저희 계약학과 사업도 해서 우주도 만들고 뭐 합니다만은 업체는 그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졸자들이나 아니면 석박사급이나 특성화고의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나 이렇게 해주려면 여기는 정보도 없고 취직하려는 정보도 없고 뭐 없다. 그 미스매치. 그래서 조선업 같은 데는 뭐라 그러냐면요. 요새 수주가 많이 들어와서 일을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옛날 병특이나 이런 것처럼 뭐 인력을 더 확보할 어떤 창구를 찾아주든지 뭐 그 병특 같은 거는 뭐 이제 병무청 소관이긴 합니다만은 그럼 그 미스매치가 굉장히 일어나고 있는데 요새 젊은 친구들은 또 어떠냐면 플랫폼, 엊그제 카카오 사고도 났습니다만은 플랫폼 가면 페이가 굉장히 좋아요. 플랫폼 회사들, IT 회사들. 이제 글로 길을 쓰고 가려고 그러고 그건 정부가 인위적으로 산업 정책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시장의 그거에 따라서 배치가 될 것이고 근데 최대한 하여간 우수 인력이 방위산업 분야에도 진입하고 또 그 안에서 자리 잡고
그 지속적으로 과학기술, 민군 겸용의 과학기술도 촉진하는 그 인력의 미스 매치 문제도 해결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서두가 길었습니다만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업계, 그 다음에 학계, 연구계, 저희 정부, 그 다음에 뭐 또 여러 주변에 있는 뭐 언론계라든지 뭐 많겠습니다만은 같이 해결해서 지금 수출 호조라고 윈도우가 잠깐 열려 있는 이거를 정상화시키고 지속적으로 빨아내는 방법은 저희 정책 당국의 고민은 뭐냐 하면 바꿔야 된다. 과거 같은 정책 지원 방식을 아까 장 박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수출 지원 3.0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라는 얘기, 생태계 얘기도 하셨고 120%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같이 뿌려주기식, 아까 유 센터장님 말씀하셨는데 방사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뭐 부품 국산화 사업에는 이제 뭐 지금 과거에 수출 연계형 부품 국산화, 뭐 핵심 부품 국산화, 최근에 생긴 덩치가 큰 전략 부품 국산화 사업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이제 신청서 받아가지고 뭐 탑다운이든 아니 바텀업이든 그 거기서 이제 올려준 거 받아가지고 심사해서 이 지원 사업을 할 만하다면 예상량 쪼개서 뿌려주는 것 뿐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흘러왔어요. 예컨대 이런 부분은 저희들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어떻게 바꿀 거냐. 이 저희 생각이 100% 맞다고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렇게 좀 변화가 필요할 때, 변화가 절실할 때, 저희가 방산혁신기업 100이라는 새로운 그 신설 사업을 이제 론치를 했거든요. 근데 그 뭐냐면 방산혁신기업을 20개씩 향후 5년간 100개를 선정해 보겠다. 근데 이 숫자에 전혀 구애받지 않을 생각입니다. 20개 뽑기로 했지만 7개만 뽑을 수도 있고 나중에 100개 뽑기로 했는데 뭐 150개가 될 수도 있고 50개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이건 두 가지 차원에서 과거와는 특별히 다르다고 생각이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 서류 심사 받아가지고 뭐 기술을 보고 뭐 해서 심사위원이 보시고 뭐 이래가지고 계속 선정하고 그래서 예산 거기서 논아주고 했던 방식. 이 방식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방산혁신기업 100 올해 20개 뽑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냐면 그 박사님들하고 연구자분들하고 저희 공무원하고 직접 현장 갑니다. 그래가지고 서류 몰라도 기술 하나는 분명한데 나중에 얘가 대박이 터트릴 수 있는 그런 스타트업들 방산에 아직 진입 안 했어도 그렇게 직접 보고서 서류는 몰라요. 뭐 복잡한 신청서 모르겠고 그 가서 흙 속에 진주가 진짜 있어서 나중에 스타 플레이어가 될 수 있는 기업을 그러니까 기존 서류 심사하는 사업 선정 방식 외에도 이런 걸 둬가지고 이게 이제 몇 년 뒤에도 얘가 대박을 터트릴 수 있는 애를 한 개라도 건져보자. 그런 방식에서 기존의 선발 방식과는 지원 사업의 대상 기업들 선발 방식과는 달리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거에 대해서도 어떤 차이가 있냐면 과거에 예를 들어 무슨 뭐 국방 벤처 사업의 지원 대상 기업들이나 과제 프로젝트를 선발을 저희가 선택을 했으면 거기다 돈을 뿌려주는 방식인데 방산혁신기업 100 여기 올해 20개가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20개 그렇게 선정된 기업들은 예를 들어 뭐 수출 연계형 부품 국산화로 해서 하나만 그 대상 사업 그 금액을 뭐 몇십억 받았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방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의 가점들을 받아가지고 지가 골라먹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필요 단계마다 그것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놀이동산의 자유이용권 같은 개념인데요. 내가 타고 싶은 거 몇 개를 딱 타서 종합적으로 이용해 먹는 겁니다. 어떻게든 잘해보겠다는 이런 것만 있어도 안 되겠고 기존 방식도 있어야 되겠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이런 다양한 변화들을 시도해봄으로써 정말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앞으로도 AI 분야든 무슨 분야든 IT 분야든 아니면 로봇 분야든 지속적으로 뒤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서 수출이든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든 요거를 자꾸 판을 흔들어내고 스타가 되는 그런 방식으로 정책 변화를 지금 시도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서 가져가겠다. 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정책 변화의 또 다른 줄거리 하나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을 따내가지고 얼마씩 줘서 부품 국산화, 국방 벤처 사업, 우리 그 수출하는 데 무기체계 개조 개발 사업, 그러면 이제 해외 스펙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랜저도 내수용 있고 수출용이 있듯이 그래가지고 곧 달아주고 고쳐주고 이제 그렇게 해서 왔던 단순한 어떤 개발연대 정책 지원 방식. 물론 그래가지고 우리 기술력이 돼서 수출의 낭보가 전해진 거는 대단히 기쁘고 반가운 일입니다만은 지금 방산혁신기업 기술혁신 펀드를 만들고 있는데
너무 재정적인 데에만 의존하고 있는 걸 벗어나서 제가 와가지고 또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요새 ETF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펀드 이 시장에서 방산기업 관련된 ETF가 조속하게 빨리 출발해서 시중에 자금이 방산 중소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체계종합업체든 협력업체든 좀 모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툴을 새로이 뚫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 연말서부터 내년까지에 걸쳐서 신규로 여러 가지 금융 그런 프로그램들이 론치가 되도록 하겠고 아마 곧 ETF도 지금까지 ESG 기업들이 맨날 하고 있는 게 ESG라서 환경 그래서 디젤을 쓰는 방산 쪽에는 잘 자금도 가지 않고 마치 죄인처럼 굴러왔었던 것도 사실인데 지금 방산 ETF도 만들고 그다음에 뭐 기술혁신 펀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외에도 몇 가지 사업이 계속적으로 굴러가고 있고 예컨대 지금 폴란드 수출도 가져갔지만 해외에 비해서 금융 지원 체계가 부족한 것도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이집트 그때 K9 때에도 프랑스와 그 수출 파이낸싱 때문에 문제가 좀 됐었습니다만은 견고하게 수출이 되려면 뒤에 금융 이 자금 조달의 파이낸싱 방법에 대해서도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 체계적인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갖춰지는 것들 될 때에 방산 수출이 안정적으로 체계화가 될 수 있고 지원이 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변화가 되게 절실하고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식으로 정책도 달라져야 한다. 그런 쪽에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도적으로도 지금 방위 산업에 혁신을 기할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방위사업개혁법을 올해 반드시 국회에 통과시켜서 국가개혁법에 의해 가지고 국가개혁법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국가가 다리를 짓고 하는 건설회사, 도로를 깔고 하는 건설회사한테 다리 짓다고 공개경쟁 입찰 들어와 가지고 언제까지 약속을 안 지켰으면 페널티 내서 입찰 제한 때리고 페널티 매기고 근데 지금처럼 과학기술 중심의 무기 체계가 막 경쟁하고 있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 납기 안 지켰기 때문에 지체상금 때리고 때리고 경쟁 입찰 제한 시켜놓고 연구개발하다 실패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아마 진실은 그런 게 있겠죠. 그러면서도 계약 주체의 쌍방 당사자가 성실하게 그거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페널티를 안 줄 수는 없을 테고 아마 그 최적점이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맨날 말씀드리지만 제 지방 내려가서 업체들을 만나보면 체계종합업체와 협력업체들 간의 그 관계도 문제인데 생태계의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는데 체계종합업체는 복잡한 협력업체의 그 책임 문제가 다 나한테 쏠리고 부담스럽고 협력업체는 체계종합업체한테 잘못 보였다가 일감 끊어지고 내 생명 자체가 문제스럽고 생태계가 단단히 뒷받침되고 있어요. 수출도 늘고 소요군이 군대가 필요로 하는 첨단 무기도 제때 납품이 되고 국방개혁 4.0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것들도 그러니까 서로 상생관계입니다. 생태계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정책적으로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서 다른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정책적 지원 뒷받침을 하는데 당국의 고민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